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최근에 AI 분야에서 노벨상을 휩쓸었는데요. 데니스 허사비스 대표의 노벨 화학상과 관련해서 오늘 대체 이게 왜 중요하고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적합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포보스의 박종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유전체 관련해서 연구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AI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사실 AI는 부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전공이 어디시죠? 그러니까 원래 전공은 저는 엄밀히 말하면 학부 때 식물병리와 컴퓨터공학을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네. 복수 전공을 했고 박사는 이제 생물정보학 쪽으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물 쪽에서 컴퓨터로 가신 게 박 대표님, 그 다음에 컴퓨터 하다가 뭔가 이 단백질 뭐 이쪽으로 간 게 허사비스, 두 분이 출발은 달랐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일단 허사비스가 왜 노벨상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인류한테 중요한가를 알아야 또 노벨상을 준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지금 허사비스가 푼 이 숙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쭤보면, 일단 허사비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공로로 받았다라고, 그게 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허사비스는 알파포 드래곤 엔진을 만들어서 그것의 결과물에 대한 어떤 공로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알파폴드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가, 즉 예측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면요. 그것은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단백질의 3차 구조의 예측입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백질, 두 번째는 3차 구조. 너무 하나씩 이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가주시죠. 예. 자, 일단 단백질은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흔히 먹으면 뭐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그거를 다시 조금 이제 생명체랑 엮어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거 그 손에 있는 피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만은 아니고? 많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자생물학 쪽을 배울 때 저희가 어떤 기능을 하는 플레이어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효소는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세포 안에 있는 환경 안에서 어떠한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인데 굉장히 이제 기능이 많습니다.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얘네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런 효소는 알려진 기능만 6,000가지 이상이에요. 자, 아까 단백질은 굉장히 이제 플레이어라고 했는데 앞에 붙이자면 만능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 세포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게 이제 단백질. 자, 다시 단백질의 3차 구조인데 단백질이 이렇게 다재다능하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럼 3차 구조는 뭐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라는 건 그럼 이제 화학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사슬처럼 쭉 엮여가지고 길게 만들어진 거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어떤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요 상태는 저희가 그냥 흔히 펩타이드라고 그러는데,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요것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 꺾어지고 저희가 이제 폴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막 이렇게 구겨진 종이처럼 어떤 3차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요렇게 그 3차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기능을 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구슬을 이렇게 꿰냐 저렇게 꿰냐 할 때마다 이게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목에 걸면 목걸이, 팔에 걸면 팔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유가 약간 너무 심플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펑션들이 그러니까 기능을 하려면 일단 3차 구조를, 주로 3차 구조를, 왜냐면 2차 구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3차 구조를 가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 하사비스가 왜 노벨상 탔냐가 단백질이 나왔고 3차 구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3차 구조는 기능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효소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효소는 어떤 이제 저희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물질을 받아들여서 뭔가 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밖으로, 그러니까 프로덕트 밖으로 뭐가 폭 나오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보면 되는데, 진짜 말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대부분의 그 효소 단백질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파켓이 있어요. 저희가 파켓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처음에 반응 일어나기 전에 화합 이렇게 쏙 랜덤하게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구조가 얼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특정 화합물만 받아들여요, 얘가.
저희가 물리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여기로 탁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산소 원자를 여기다 틱 붙여가지고 밖으로 빼버려요. 둘이 모양이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100%는 역시 아니지만 그런 식의 3차 구조에 의해서 얘가 하는 기능이 그 아까 얘기했던 촉매 반응인데 굉장히 스페시픽한 화합물이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결과물로 나온다가 3차 구조에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하여튼 이 분자들이 들어와서 얘네가 화합물을 이룰 때 이 모양, 거푸진 모양을 해주는 것도 단백질의 모양이고, 그쵸. 그다음에 거기서 중간에 무슨 기능을 하는 것도 단백질이고, 거기도 그 모양이 어떤 구조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레고 조립해보면은 레고 블록으로는 엔간한 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고 이 레고 블록을 어떻게 만들어서 모양으로 보이게 할까가 그게 이제 단백질 구조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는 이 친구 자체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애고 얘가 어떻게 엮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기능이 달라지고 하는 거네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미노애시드가 다재다능하다기보다 레고 블록이 다재다능하진 않아요. 그 자체로. 그렇네요. 그쵸. 그냥 아미노산 어떤 블락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쇄로 모이고 3차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펑션이 나온다. 근데 이것만 아니고 또 얘네들이 협업해서 아까 했던 컴플렉스, 또 복합체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놈의 복합체가 또 다른 복합체랑 또 부딪혀가지고 상호작용해서 또 기능이 만들어지고. 뭐 굉장히 이제 거기서부터 무한가지의 케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복합 작용을 할 때에는 단백질끼리만 모여서 그 작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애랑 같이 엮여서 뭔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질문에 답이 있는 거죠. 단백질끼리도 하지만 단백질과 화합물도 하고 이제 여기 그 센트럴 도구에 보면 저희가 DNA, RNA가 있잖아요. 단백질과 RNA랑 결합도 하고요. 단백질랑 DNA랑 결합도 하고요. RNA, RNA 결합도 하고 RNA, DNA 다 돼요, 조합이. 그다음 그게 1대1도 아니고 N 대 M, 그러니까 계속 그 여러 가지가 다 섞이기 때문에 무한가지입니다, 조합은. 이 레고 블록에다가 이 파이프만 하나 끼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사실 단백질하면은 운동하고 나서 먹는 이제 프로틴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단백질 맞습니다. 그것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3차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는 느낌을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사비스가 한 일은 이 단백질이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얘가 어떤 구조냐를 밝혀낸 건가요? 뭔가요? 허사비스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기능이 3차 구조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또 뭐 상호작용도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면 허사비스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아미노산, 즉 레고 블럭만 보고 얘네들의 순서만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접혀서 3차 구조를 만드는가를 예측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대단한 것인가를 이제 좀 파봐야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먼저 아미노산 서열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연결이 됐을 때 이 접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이제 심플하게 하면 경우의 수가 그냥 무한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어떤 조합, 그러니까 3차 구조상의 배치가 거의 무한가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세포액에 있을 때, 뭐 37도상에 있을 때 어떤 형태를 만드느냐를 우리가 그냥 아미노산 서열만을 가지고 하는 거는 무한가지이기 때문에 모르고 거꾸로 3차 구조가 좀 알려져 있거나 힌트가 있으면 저희가 쭉 범위를 줄여가지고 추정은 좀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요게 고전적으로 3차 구조를 예측했던 방법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이미 알려진 구조가 있습니다. 얘가 아미노산 서열이 500개짜리인데 아미노산 서열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유전체를 해석했든 어디서 새로운 유전자를 하나 건졌는데 얘가 요거랑 굉장히 비슷해. 즉 아미노산 서열 순서도 비슷하고 구성도 99%가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냐면 아마 얘 구조랑 이 구조는 거의 같을 거야. 99%가 같으니 연력학적으로 일부만 좀 계산해 보면 뭐 이거 크게 다르겠어? 아니면 계산도 해볼 수 있죠. 그럼 조금 이렇게 다를 것 같아. 예측. 그 다음에 기능은 아까처럼 구조에 영향을 받는데 얘랑 얘의 구조가 거의 비슷해. 완전 똑같아. 기능은 같겠지 뭐. 왜냐하면 기능은 구조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미노산 서열만 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예측하면 얘의 기능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사실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만 항상 저희 이제 뭐 유전체나 생물 정보학 하는 사람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항상 쓰는 기본 규칙 같은 겁니다.
즉 유전자의 뭐 염기서열 혹은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알려진 기능과 굉장히 어느 정도 유사하다면 얘의 기능이 얘와 비슷할 거다라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가정을 하고 어떤 이제 다음 사고를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한 가지의 가능성을 갖지만 사실은 비슷한 애들끼리 묶으면 어느 정도 한정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한가지였다가 점점 잘라지니까 유한계의 그 가능성, 파서블리티로 나오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컴퓨터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내에서도 유한 가지 내로 담을 수 있게 대부분 다 들어갑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3차 구조가 유사하면 기능이 거의 같을 거야. 그 논리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차 구조는 그 예측하기가 또 실험적으로 얻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미노산 서열은 상대적으로 얻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비슷하면 구조가 비슷하니 기능이 비슷하겠지. 이런 투 스텝으로 저희가 추론을 했던 겁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구조를 예를 들어서 100개를 어떤 형태로든 알았다고 치자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유전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전체가 해독이 돼서 유전자가 막 나와도 얘랑 비슷한 애들만 계속 알 뿐이지 그쵸. something new는 몰라요. 네. 새로운 건 전혀 모릅니다. 또 실험을 해야 돼요. 바로 요게 일단 단백질 구조를 우리가 종류를 많이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인 거예요. 이걸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이 뭐냐면 자, 일단은 아미노산 서열은 다시 어떻게 치환될 수 있냐면요. 기계적으로 그 염기 서열로 치환될 수 있어요. 염기 서열은 우리 ATGC. 네. 흔히 얘기한 이제 뭐 유전자, 유전체 이런 것들이 다 염기 서열로 돼 있는데 염기 서열과 아미노산은 그냥 1대1 비교 대충 1대1로 그냥 번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그럼 그 얘기는 아미노산 서열은 염기 서열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좀 다른 건 있는데 심플하게. 근데 염기 서열을 해독하는 기술은 이 단백질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쉬워요. 숨 쉬듯이 염기 서열이 밝혀집니다. 요즘은 거의. 왜 인간 유전체 할 때 개인 유전체가 처음에는 뭐 100만 불, 1000만 불 막 이랬다가 요즘 그러니까 전체 유전체를 다 읽으려면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있으면 일단 원 로우 데이터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자기 본인이 몸에 있는 유전체는? 네, 여기 요거 면봉 이렇게 해가지고 슉 하면은 또 돈 주고 한 2주, 1, 2주 있으면은 데이터가 디스크에 딱 오죠. 이제 400기가 텍스트로. 그거 알면 원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로우 데이터고 이거를 또 열심히 쿠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나의 유전체에 대한 정리된 그 염기 서열이 쫙 나와요. 이게 우리에는 3기가 30억 쌍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걸 알았다고 그럼 단백질을 아냐? 아니요. 여기서 또 유전자가 어디 있는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측이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유전자를. 인간 유전체에서는 2만 1000개에서 2만 5000개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물음표는 남아 있고요.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수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컴퓨터 이것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딥러닝까지는 아니지만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유전자를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픽스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유전체 알면 다 아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아는 거 이상이 안 되는 거. 그거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조금 더 흘러왔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염기서열 얘기를 했냐면 결국 이 3차 구조를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염기서열은 아까처럼 쉽게 되지만 이게 아미노산으로 갈 때도 아까 제가 번역은 된다고 했지만 중간에 허들은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셋업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 수는 있어요. 자, 아미노산 서열이 25,000개의 종류에 이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1차원, 그러니까 리니어한 문자 열은 있고 이거를 3차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이 3차 구조는 결국은 만들려면은 이제 특수한 좀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흐물흐물한 젤리 같은 느낌? 항상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그 조금씩 바뀌는 것도 기능에 영향을 줘요.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적게 움직이냐도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차 구조라는 게 고정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누굽니까? 고정이 안 됐으면 고정시키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정화한다.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든 단백질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일단 단백질을 어쨌든 순수하게 만들어서 결정으로 다 고체화를 시켜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뭐 왓슨과 크릭이 DNA 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쓴 건데요. 요걸 딱 결정을 딱 고정시켜 놓고 엑스레이 파장이 굉장히 짧은 놈을 쫙 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그 대부분은 통과를 하는데 일부가 이제 반사돼서 나가거든요.
그걸 다 찍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패턴이 그 펼쳐진 패턴을 보고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는 걸 역산을 해가지고 안에 구조를 예측하는. 아, 그러니까 모양을 봤을 때는 우리 벽에 그림자 놀이 할 때처럼 그림자만 보이는데 그쵸. 그 그림자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고전적으로 써왔던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허들이 뭐냐, 일단 이제 결정화하는 거에서 엄청난 허들이 있고요. 초기에는 박사과정으로 요거 하다가 10년 동안 결정화가 안 돼서 박사를 못 받는 케이스도 왕왕 있었고요. 10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될 거라 생각했는데 교수도 얘기는 하죠. 야, 이거는 랜덤 뽑기인데 한 3, 4개 해보자. 10년 동안 다 꽝. 교수님 하기는요, 미안해, 잘 가. 이렇게 된, 아, 진짜. 근데 운이 좋은 경우는 6개월만 해도 돼요. 그거를 밝혀내면은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이건 랜덤 뽑기인걸? 그렇잖아요. 이거는 결정화가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결정화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구조가 나와야 결정화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구조를 지금 모르고 하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물음표인데 하나라도 뚫어내려고 이런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런 줄 알면 그중에 되는 놈만 뽑으면 되는데 왜 그런지 알려고 그걸 하는 거거든. 서로 물비는. 이걸 모르니까 그 많은 결과물 중에 하나 뽑아서 되면 땡큐. 네. 그러면 이제 역산으로 추적해 보는 거고. 맞습니다. 안 되면은 난 한 게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과학자분들께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아주 심플리파이하고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과학은 랜덤의 뽑기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도전을 하는 거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조금 아는 걸로 때려 맞춰서 뭐 소 뒷걸음처럼 뭔가 나왔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였어. 막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뚫리는 거예요. 사실은 DNA도 똑같았어요. DNA 염기서열 결정하는 것도 초기에는 뭐 그렇게 10년 꽝까지는 아니지만 박사 학위를 받을 때 한 뭐 1000개에서 2000개 염기서열 결정한 박사를 받던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량은 400GB, 100기가 베이스 페어를 읽는데 100만 원만 주면 일주일에 나와요. 지금은 그런 세상. 이렇게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한 거죠. 아, 제가 갑자기 수능 생각이 나서 수능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제 다른 건 다 풀었는데 한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근데 물론 다 나머지 푼 거를 다 나중에 보니까 다 맞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꽤 남았어요. 근데 얘를 너무 풀고 싶은데 도저히 안 풀려서 답 5개를 다 넣은 다음에 역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5개면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깔려 있는 자갈이 지금 바다에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의 역사다. 네, 근데 이건 미리 말씀드려요. 오버입니다. 오버인데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깔려서 이제 아름다워지는 거죠. 오케이, 좀 많이 갔지만. 결정화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엑스레이 크레소그래피가 이제 그런 역할하는 실험인데 굉장한 리스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식물 쪽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식물 유전체 중에서 유전자 모델이 밝혀진 게 한 600개가 좀 안 되는 500 몇 개 정도 되는데 그중 거기서 유전자의 수만 우리가 쫙 뽑으면 한 2,400만 개 돼요. 근데 전체 데이터를 다 놓고 보면 이거는 한 3, 4억 개 정도의 유전자가 만들어질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 유전자 모델이 공개 안 된 것까지 다 하면은 그러면 한 뭐 유전자는 식물만 조금 오버해서 5억 개 있다고 치죠. 근데 이 중에 제가 이거는 뽑아보진 않았지만 식물이 아닌 모든 종류의 생명체에서 이 3차 구조가 밝혀진 그 구조의 데이터의 개수가 가장 최근이 20만 개가 살짝 넘었어요. 가장 최근이. 다 해서요. 다 해서. 식물만 5억 개인데 네, 식물만 그럼 동물로 가면 그냥 곱하기 제가 그냥 곱하기 10쯤 해야 돼요. 박테리아로 가봐요. 유전체 수가 또 뭐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유전자 수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풀 중에 알려진 게 진짜 요만큼이에요. 그렇게 알려진 게 언제부터냐면 그 1900 한 20, 30년대부터 축적돼서 지금까지 온 거가 그 정도.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전히 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이제 단백질 3차 구조의 예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쫙 저 초록색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일종의 멤브레인으로 보시면 돼요. 세포막에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근데 박혀 있는 게 돌이 그냥 푹 들어간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게 알파 힐릭스라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꼬매듯이 왔다 갔다 막을 계속 위에서 아래로 뚫고 아래에서 위로 뚫고 해가지고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튼튼하게. 근데 지금 저 모양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럼요. 얘는 세포막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포 밖이고 여기가 세포 안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다는 아니지만 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세포 밖에서 오는 호르몬
우리 호르몬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작은 화합물들이거든요. 그 화합물을 이렇게 모니터링 안테나로 이러고 있다가 화합물이 랜덤하게 틱 오면 얘가 감지를 해요. 특정 화합물만. 그러면 감지를 하면 어떤 게 일어나면 이런 어떤 특정 위치에서 3차 구조가 샥 바뀌어요. 말 그대로 시그널이 온 거예요. 딱 필이 왔어. 그러면 여기가 구조가 샥 바뀌면서 얘가 이쪽을 통과해서 이쪽 구조가 틱 바뀌어요. 요거는 그대로 있지. 근데 여기가 고무줄 같은 걸로 연결돼서 여기가 촉 바뀌면 여기가 샥 바뀌어요. 요 밑이 싹 바뀌면 어떤 이게 현상이 되는 거냐면 세포 외부에 있는 정보가 시그널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위에서 딱 바뀌니까 밑이 딱 바뀌었어요. 그럼 이 밑이 딱 바뀐 게 많은 또 기능이 있지만 주로 요런 시그널들은 이제 즉 인산기가 어떤 특정 단백질에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단백질이 어떤 그 기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럼 얘가 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서 기능이 바뀌어요. 또 인산기가 또 다른 애한테 또 인산기를 붙이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저 밖에도 뭐가 들어왔을 때 얘가 모양이 바뀌면서 계속 여기가 바뀌고 정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들이 쭉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결국은 다는 아니지만 특정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켜요. 이게 그럼 유전자에다가 단백질로 바뀌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호르몬이 하나 왔는데 뭔가 세포 안에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그룹 오브 단백질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일을 해요. 3차 구조가 그런 화합물의 시그널을 받아서 세포 안으로 내리는 역할을 한다. 저기에서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리 봐도 저 파스타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중간은 파스타잖아요. 지금 안에 있는 파스타들에서 안에 실 같은 애가 있고 겉에 두꺼운 애 있잖아요. 둘은 뭐가 차이예요? 자, 요 실 같은 거는 이제 흔히 저희가 링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애는 요건 이제 알파 힐릭스.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화살표, 베타 쉿.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 어려면 플라나리아처럼 여기 머리, 요거 화살표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꼬여 있죠, 이렇게. 이제 베타 쉿을 표현할 때는 저런 식의 기호를 써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종류가 있지만 메이저가 아까처럼 알파 힐릭스, 베타 쉿,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링커. 이게 단순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링커 흐물거리는 거는 뭐냐면 알파 힐릭스와 베타 쉿이나 뭐 알파 힐릭스, 알파 힐릭스를 연결을 해줘요. 예, 좀 느슨하게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되게 강하게 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막대기처럼 나오는 거고 얘는 좀 평평한 베타 쉿이니까. 그 여기서 우리가 단백질의 3차 구조, 접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 전체 지금 막 이렇게 꼬여 있고 엮여 있고 링커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폴딩 돼 있다고 합니다. 전체요? 아니면 저 중에 하나요? 뭐 이것도 폴딩 돼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거가 하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폴딩 돼 있다예요. 저걸 예측한다고요? 자, 사실 요거를 얘기했던 거는 원래는 뭐를 얘기하시냐면 우리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지금 또 샜는데 잠깐 다시 돌아오면 아까 결정화되는 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랜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 되는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애들이에요. 이걸 막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막이랑 결합이 돼 있으면요. 저게 막이 안 떨어지거든요. 저 구조가 만들어지면 저렇게 되니까 저거 결정화 안 돼요. 성질이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잘 안 돼요. 좀 또 약간 사이드 얘기지만 막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려고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2000년대 초반쯤 미국 쪽에서 그 막단백질의 구조만 밝히는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가지고 막 갔었다가 그렇게 많이는 못 밝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구조 밝혀진 단백질 수가 그렇게 많이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들은 게 맞으면 요거는 좀 이제 기억이 흐릿한데 이 애기장 때 식물의 모델 얘가 유전자가 한 34,000개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4,000개 정도가 막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아마 대충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의 구조는 거의 개수가 빵이에요. 아니면 밝힐 수가 없어. 이 정도면 뭐 제가 점심에 파스타 먹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입안에서 어떤 맛을 낼 거냐를 예측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3차 구조를 밝히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걸 하사베스가 했다는 거죠. 그것도 AI를. 그 중에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미노산 서열만 가지고 아까 다시 1차원의 그 서열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3차 구조를 예측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3차 구조로 갈 때는 가능성이 무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거를 그냥 예측으로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20만 개를 아까 밝혔다고 했잖아요. 허사비스가 그럼 몇 개 밝혔습니까? 2억 개요? 그러니까 모델 생물들이랑 몇백 개 유전체를 추렸어요. 왜냐하면 아미노산 서열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즉 모델 생물들 중심으로 쫙 추려가지고 그냥 그 엔진 쫙 적용해서 데이터 쫙 해가지고요 웹사이트에 다 올려버렸어요. 엔진만 공개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도 다 공개해버렸어요. 쓰세요.
그럼 이 아이디어는 허서비스 이전에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생물 쪽에서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그럼요. 아, 원래 그렇게 예측은 했는데. 문제 자체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그냥 줄에서 저렇게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는 건 인간의 직관적으로는 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죠. 네. 그래서 문제를 또 쪼갭니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저 알파 힐릭스나 베타식 같은 저런 구조들 자체를 저희가 되게 원시적인 박테리아, 그러니까 고세균부터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되게 오랫동안 진화를 하면서 사실 단백질은 진화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애란 말이죠. 노출이 되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생존을 할 때 세포는 단백질로 돼 있고 그 걔네들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존이라 하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몇 가지 좀 뚜렷한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요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아미노산 서열과 연결하기 너무 어려워. 갭이 좀 있네.까지가 알고 있었던 거고 일종의 그 갭을 메꿔버린 거죠. 그럼 지금 2억 개를 밝혔으면은 이거는 이제 단백질의 접힘 정도니까 이게 아까 식물 5억 개 유전자랑은 또 다른 A인 거죠? 아니요. 거기서의 개수는 또 동일한 겁니다. 유전자 수라고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도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식물 5억 개면 전체로 봤을 때는 대충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토픽인데 유전자 수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좀 오버해서 무한대 찍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전자 한 개가 가질 수 있는 그 안에 일종의 서브 타입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이 또 많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평균 12개. 이제 저희 쪽 얘기로는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의 전제는 뭐냐면 시작과 끝은 똑같은데 안에 구조만 좀 다른 게 평균적으로 사람은 12개다라고 더 지금 늘어났을 거예요. 알려져 있는데 그럼 곱하기 12죠 최소.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사윈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시작점인데 요게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케이스 그냥 오버하면 12 곱하기 한 10군데에서는 120. 자, 유전자 안에서 갑자기 100개까지 불었고요. 그러면은 한 종에서 아까 사람은 25,000개라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해서 250만 개가 됐는데 세상의 종수가 몇 개입니까? 식물만 하더라도 35만 6천 개부터 80만 개까지 본단 말이에요. 곱해 보세요. 그럼 벌써 단위가 쫙 늘어나죠. 근데 식물만 있나요? 동물, 미생물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쭉.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간대에 잘라서 이 정도인데 요거를 한 100년 전부터 100년 후 생각해. 그 다음에 개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한 종을 봤지만 한 종 안에 개인의 그거 다 하면은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사람만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자. 사람은 25,000개인데 우리 사람이 지금 70억, 80억 명 되죠. 전 세계 인구가. 걔네들이 완전히 같은 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또 다른 이슈지만 25,000개 조합을 했을 땐 같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 한 명당 25,000개라고요? 그렇지. 한 명당. 근데 거기다 70억 곱하세요. 그 다음 아까 유전자가 25,000개지만 변화가 있으니까 곱하기 또 100 했잖아요. 대충. 그것도 곱해보세요. 그러면. 근데 사람만 있어. 침팬지, 오랑우탄, 박테리아로 가보세요. 저는 계산 안 해봤지만 10에 한 100승 금방 찍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런 정도로 개수는 무지하게.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 쪽에서 수치로 빡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공학과 생물학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스타처럼 생긴 게 그래도 그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저렇게 어려운 건데 아무튼 지금 한 100년 넘게인가요? 20만 개 찾았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개발은 1년, 2년인데 걔가 또 2억 개는 뭘 한 거냐면 추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놔서 잘 나오는 거 확인되고 적용한 거잖아요. 추론한 것 때문에 이거는 1년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빨리 많이 밝혀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밝히다 보면 무한대지만 우리 원래 체스 마스터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된 지는 꽤 됐는데 바둑은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왜 바둑은 무한대 확률을 갖기 때문에라고 했었거든요. 경우의 수가 엄청 높아서 381 팩토리얼인가 그렇죠? 그래서 381 곱하기 380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건데 숫자상으로 끝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그럼 지금 허사비스가 이렇게 밝혀내서 공헌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탄생의 비밀을 밝혀낸다거나 아니면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 상상할 수 있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이제 드림이죠. 꿈이죠. 또 아까 그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면 병부터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마침 제가 또 식물 병리를 했다 보니 그럼 병부터 정의되면 병은 정상 상태를 벗어난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러프하게 보면. 그러니까 병원균에 의해서도 그게 일어날 수 있고요. 내가 아파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로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그럼 치료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치료라는 거는 특정 현상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양 의학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대응을 한다고 봤을 때 병의 개수가 벌써 아까 정의를 했을 때 되게 물렁물렁하죠.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병이라는 게. 병원균의 종류도 엄청 많지만 걔네들이 복합으로 올 수도 있고 내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병원균이 올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덮친 격이 또 엎친 격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외부에서 침투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 몸 자체가 안에서 뭔가 현상 자체가 이상하게 벌어질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도 있죠. 여기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케이스죠. 근데 그게 또 그 콤보를 친다면 A 바이러스랑 B 바이러스가 동시에 때린다면 그걸 우리 합병증이라고 하나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여러 가지. 그것도 시간차 공격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냥 좀 러프하지만 많은 경우로 생각해보면 얘도 무한가지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일단 대증을 해가지고 가겠다고 치자고요. 그 한 가지만. 그러면 이게 무한계인데, 이게 얘가 굉장히 숫자가 큰데 거기에 대응을 한다, 하나씩. 그럼 그게 무한계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보통 그것도 또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대응을 하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저 단백질 3차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런 거죠. 이제 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 분자 수준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백질이 전체 세포 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걔를 여기를 스탑을 시키면은 암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얘를 막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암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건 A라는 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키면 돼 라는 문제를 바꿔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쉬워져요. 어떻게 되냐면 저 구조만 알면 저 구조에 어떤 화합물을 던졌을 때 제 구조가 훅 바뀌면서 원래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하던 그 기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활성화시키는 어떤 방법이 심플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또 쉽게 풀려요. 뭐냐면 3차 구조만 알고 있으면 이거 계산하면 돼요. 단백질은 커다랗지만 이 구조만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러니까 정지를 시키면 내가 원하는 병 한 가지를 치료할 수 있어로 가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밝혀졌을 때 얘의 임팩트가 엄청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렇게 알고 있는 주요한 유전자들은 꽤 많아요.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뭐 100개는 충분히 넘을 겁니다. 그럼 적어도 실험을 아까처럼 어려운 엑스레이 클라스를 안 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컴퓨터 안에서 다 예측을 해서 어떤 화합물이 영향을 줄 것인가까지는 쫙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요건 AI는 아니고 계산 방법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면 고전적 방법으로 된다면 땡큐한 거지. 근거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화합물만 실험해보면 되겠네. 말 그대로 실험이 아까처럼 뭘 랜덤하게 찾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거의 답을 알고 있어. 95% 확신해. 확인만 하자라는 실험으로 바뀌어. 이러면 비용이 훅 떨어지죠. 아무것도 모르면 100번 뚫어야 되는데 난 3개만 해보면 돼. 그럼 이렇게 해볼만 하죠. 말 그대로. 돈을 늘만 하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3차 구조가 가지는 임팩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요? 네. 아니 뭐 다 되는 줄 알고. 아까 벌써 얘기했잖아요. 무한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약에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하는 세포 수준인데 사람이 뭐 37쪽에다 뭐 이렇게 뭐 대장 안에 있는 그 뭐죠 박테리아가 뭐 10쪽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세포 개수의 단위가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특정 암세포로 가면 그놈을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그 물질을 쫙쫙쫙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 약의 그 컴파운드가 잘 되려면 딜리버를 해줘야 돼요. 근데 딜리버가 또 쉽나요? 내가 원하는 데에만 딱 가줘야 돼요. 그 기술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100% 동작하겠냐고요. 마치 레고 블럭 딱 끼면 아주 리지드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단계마다 변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다 분해돼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야 드디어 딜리버가 됐어. 암세포까지 갔는데 또 이 암세포가 또 종류가 또 천차만별일세. 이건 또 어떻게 하니까 그래 야 컴파운드 좀 바꿔야 되겠다. 야 이거는 세포막 투과가 좀 어려우니까 뭐 구멍을 뚫어야 되나? 다시 얘를 세포 안으로 딜리버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컨드리 딜리버링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나? 물론 이건 좀 상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스텝들이 여러 개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가다 보면은 온갖 변수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암 중에 하나 풀려고 지금 여기까지 아싸고 왔다가
거대한 암초를 지금 여러 번 만나가지고 너덜너덜. 네. 그럼 이제 이게 되긴 되는 거냐? 그냥 뭐 생존율이 좀 낮기는 한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단백질을 하면요, 요 단백질의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만 또 가요. 그러니까 와, 내가 폐암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폐암 중에 특정한 뭐 유전자 중에 특정 타입을 가진 애들만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나마도 딜리버리 시스템의 골치를 아프고 생존율이 올라는 좀 갔어. 야, 근데 폐암 환자가 100인데 나 지금 1%짜리 풀고 있었네. 99%는 어떻게? 아, 또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또 가볼까? 끝이 없는 문제가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좀 뽑은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리적 스텝에서 푼다라는 것이 현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왔을 때는 그 변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하지 말지. 뭐하러 그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족이지만 전통의학이 오히려 워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통의학은 말 그대로 군부를 떼죠. 몸을 튼튼하게 해줘. 그 물론 이제 죽지 않게 대증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가 튼튼해야지. 왜? 사람은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로 치료하는 거고, 실제로 사실 서양의학도 저희의 그 면역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엄청 많죠. 대부분 부스트업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약 먹으면 되잖아요. 몸이 튼튼해지면 되니까. 이게 하나하나 풀려고 하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같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얘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마다 작용하는 게 달라서 똑같은 약을 먹어도 얘는 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포 안에까지 뭔가 주사를 놔준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어떤 사람은 반응이 이렇게 날 수 있고 저렇게 날 수도 있고, 확률과 확률 싸움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밝힌 게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제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라는 건 존재하고 이 생물들이 동작하는 기전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네거티브 팩터를 좀 크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기는 해요. 단 매직 키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키만 딱 갖고 있으면 모든 전 세계 문을 다 열어?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허사비스가 저 2억 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네거티브를 보게 되면은 일단 저 구조가 그럼 다 맞아? 너 정말 100% 장담해? 너 아까 얘기할 때 세포 안에서도 액체상에서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진다는데 그럼 알파폴드는 그거 다 계산해? 예를 들어서 50도일 때, 뭐 20도일 때, 뭐 pH가 3일 때도 다 보니? 아니, 안 봐요. 왜냐면 걔는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3차 구조를 예측하는 걸?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과의 인터랙션은 또 안 봐요. 문제가 아니야.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지. 근데 일단 이것부터 알아서 구조를 알았어. 근데 그래서 pH가 좀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계산해 봐야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또 문제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정점을 찍기는 했는데 매직키도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 안 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을 완벽하게 알거나 아니면은 뭐 만능 약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인간이 안 아프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는 방향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방향 중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한 방향에서 이거 뭔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거를 발견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너무 좀 폄하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게 거의 정확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쫙 더 들어가 보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거고 또 다른 방향의 공략 지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갖고 오신 많은 슬라이드 중에서 다른 것들은 배울 게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얘기하면서 많이 녹아들었는데 요게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자생물학 이제 교과서를 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그 기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텐데 또 의외로 저희 회사에서 면접을 하다 보면 설명해 보세요 하면 또 잘 안 되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요게 태동이 됐던 이유는 정보의 흐름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세포 안에서 뭐 DNA에서 RNA라는 그런 그 한 가닥의 분자를 거쳐서 이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단백질이 키 플레이어였죠. 실제 역할을 하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의 구조도 구조지만 얘의 개수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얘는 또 DNA에서 유래하는 건 우리가 기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DNA에서 단백질로 갈 때 여기는 표현이 뭐 RNA라고 하는데 유전자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안 그려져 있지만 그 유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된 게 아니라
그것도 예측을 해요. 저희가 이게 표가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끝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DNA, RNA, 프로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솔직히 모르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DNA부터 가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NA에는 결국 우리가 ATGC라고 하는 4개의 염기가 붙어 있는 이제 구조를 가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미노산도 이렇게 쭈루룩 줄처럼 돼 있고 아미노산은 한 개인데 얘는 4개예요. ATG. 아미노산은 20종류고 물론 자연상에 더 있는데 생명체에서 쓰면 20개 혹은 21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에 비해서 염기 서열은 4종류예요. 물론 이제 화학 구조를 보면 좀 다른 어떤 형태가 있지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줄처럼 찍 있는 게 이제 포스페이트 백본이라고 해가지고 탄당이 이제 포스페이트로 연결이 되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줄처럼 쭉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거 안쪽으로 그 이 베이스 4종류의 화합 물질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많이 보는 뭐 이렇게 줄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중나선 구조. 네. 그거는 요 2개가 서로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타이민이랑 화학적 결합을 하는 아데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면 얘가 자연스럽게 물론 또 이 나선 구조 말고도 다른 구조가 있긴 해. 뭐 어쨌든 주로 이렇게 이중 나선을 구조를 가지는 게 가장 연력학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2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외부 충격에도 강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요 백본, 등, 허리, 척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쪽으로 쳐도 좀 보호가 되고 이쪽으로 쳐도 좀 보호가 되겠죠. 철근 구조 봐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화합물질 구조니까 그런 공학적인 거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중이라는 거, 두 가닥이라는 게 저런 특징이 있고요. 저게 되면 뭐냐면요. 염기가 바깥으로 노출이 안 돼 있잖아요. 외부로 아니 안쪽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저 정보가 잘 보존이 돼요. 그래서 DNA는 이제 우리 변이라고 하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가 하나가 분열을 하면 저 사람 같은 경우 30억 개가 다 복제가 됩니다. 더블링이 돼요. 그럼 더블링이 된다는 건 거기서 실수가 일어나면 한쪽에는 또 다른 염기를 가지게 돼요. 특정 위치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진화의 원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인 체세포 같은 경우는 변이가 안 일어나서 똑같은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은. 그러니까 한 개체에선 그리고 같아야죠. 우리가 한 개의 개체인데 DNA가 엄청나게 달라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저기 뭐 황인종인데 여기는 만약에 저기 뭐 흑인이다. 아니면 뭐 백인이다. 또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못 봤잖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피부색이면 다 똑같잖아요. 그 얘기는 이 피부세포들이 갖고 있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DNA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한 개체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같은 DNA를 가져야 이 30조 개의 세포가 서로 잘 조화롭게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서 생명체로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DNA는 어떻게 생겼고 뭐예요 정확히? 오케이, 세포 구조로 가면 또 저 다른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세포는 기본적으로 핵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 진핵세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테리아, 세균, 고세균 이쪽은 이제 원핵세포 쪽에 들어가고요. 핵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다음 진핵세포, 우리 뭐 식물, 동물, 곰팡이까지 이렇게 3개 쪽은 전부 다 핵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또 구조가 있는 거고 여기 안에 이 DNA가 들어있는데요. 이 DNA가 또 어떻게 들어있냐면은 일단 저렇게 DNA 이중나선 구조가 있으면 이게 실인데 얘네들이 또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안에 감겨가지고 얘네들이 1차적으로 코일링이 되고 다시 코일링된 게 또 이렇게 실처럼 되잖아요. 얘가 또 코일링이 되고 그 코일링된 애들이 또 코일링 되고 뭐 3차, 4차 구조를 이뤄가지고 압축적으로 팍 이제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그게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이렇게 응축이 된 형태의 염색을 딱 하면 염색이 샥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핵 안에 DNA가 풀려 있어요. 이렇게 응축이 되지 않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응축을 시작해가지고 둘이 쫙 복제가 되고 둘이 쫙 갈라져가지고 우리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러면 아까 DNA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포가 분열하면 우리가 집이 말 그대로 한 채에서 두 채가 되잖아요. 분가를 하는데 설계도는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설계도는 아까 말씀하신 ATGC의 뭐 순서인가요? 아니면 저 ATGC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ATGC의 순서라고 보셔야죠. 쭉 이렇게 어떤 식으로 ATGC가 쭉 연결이 돼 있느냐가 정보인데 그것이 원래 옛날 집이랑 새 집이 구조가 같아야 이게 뭔가 이 그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게 순서라고 하니까 순서에 따라서 같은 거다 다른 거다가 결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상적으로 1번 위치에 A가 와요. 2번 위치에 C가 오고 3번에 다시 A가 왔고 4번에 T가 왔어요. 이런 순서가 옛날 세포랑 내가 새로 만든 세포의 그 DNA는 똑같아야 돼요. 이 순서가. 그럼 그거를 사진법으로 변형하면은 뭔가 디지털화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DNA는 우리가 시퀀싱이라는 과정이 뭐냐면요. 저렇게 화합물질로 돼 있는 저 구조를 베이스를 읽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디지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그냥 쉽게 ATGC 눈으로 보는 그 쓰는 걸로 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DN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술로는 굉장히 쉽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요. 일단 컴퓨터 위에 올라가면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실험은 변수가 많지만 컴퓨터에서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면서도 유전체를 항상 놓지 않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장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기가 쉬워요. 저게 제일 근본인데 제일 쉽다고 하니까 참 웃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플레이어를 볼 때는 갈 길이 먼 거예요. 분명히 DNA 안에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가 아니에요. 사람 같은 경우는 1% 미만. 99%는 그래서 정크 DNA라는 얘기가 나왔죠. 물론 이것도 지금은 이제 많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DNA를 밝히는 건 쉬워요. 단백질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DNA만 가지고, 그쵸? 단백질의 구조를 하사비스가 밝혔잖아요. 땡큐. 이 어려운 거를 실험적으로도 아직 얼마 많이 못 밝힌 거를 컴퓨터에다 올려놓고 한 방에 털었잖아요. 한 방에 그냥 일단 가이드를 줬잖아요.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다시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일이다. 여기서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RNA도 좋습니다. 자, DNA는 아까처럼 정보를 보관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마치 돌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게 튼튼해요. 근데 자, 아까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유전자라는 제가 개념을 얘기를 했죠. 유전자 영역은 단백질이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올 것이냐라는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돌처럼 단단한데 말 그대로 이렇게 안에 패킹이 돼 있는 여기서 내가 어디가 유전자 시작인지도 모르고 이걸 뭐 꺼내내야 되는데 꺼낼 수가 없어요.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DNA와 유전자는 같은 겁니까? 아니요. DNA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순서 쭉 굉장히 긴 거고 그 중에 매우 부분만 유전자인데 유전자라는 건 그냥 쉽게 아닌 것도 있지만 쉽게 아미노산 서열로 만들어지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구간에 있는 그 염기서열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아미노산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냐는 100%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구간이 어딘지 몰라서 문제죠. 아, 그것도 몰라요. 그 아까 얘기했죠. 예측한다고. 사람의 유전자도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씩 나와요. 여기도 유전자가 있었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식물은 너무 심해요, 그게. 그러니까 DNA가 쭉 있는데 거기서 유전자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은 또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단백질이 꺼내져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물어보신 게 RNA인데 DNA는 굉장히 튼튼한 말 그대로 강철 와이어 같은 건데 이 두 가닥이잖아요. 이걸 떼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ATGC를 읽어야 되는데 읽어내려면 상식적으로 이걸 지퍼를 샥 열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구나 여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떼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강철이라니까 안정적이라 안 띄어져. 그래서 여기서 또 효소가 나와요. 뭐냐면 DNA가 이중나선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특정 위치에 딱 붙어가지고요. unwinding.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풀면은 이게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튼튼한데 풀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지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여러 단백질 컴플렉스가 딱 들어가서 벌리고 뭐 자르고 해가지고 요거를 쫙 한 가닥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쭉 또 다른 그 RNA 그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쭉 들어가서 얘를 읽으면서 RNA를 쫙 뱉어내요. 한 가닥짜리를. 그러면은 이게 쭉 가다가 한 가닥을 쭉 빼고 유전자 끝자리가 되면 이제 딱 얘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터미네이션 돼서 딱 떨어져 나가고 얘는 다시 보관돼서 이렇게 딱딱 다시 패킹이 되고 요 한 가닥 나온 애가 RNA고요. RNA 가닥이 나왔으면 아미노산을 그 RNA에 있는 그 세 개의 염기별로 하나씩 탁탁탁 붙여서 아미노산을 착착착착 붙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단백질의 기초가 되는 아미노산의 연쇄체가 되고 얘가 이제 열심히 폴딩이 돼서 아까 다시 구조로 가는 거예요. 즉 탄탄한 DNA에서 내가 액티브한 영역, 주로 유전자 영역을 꺼내낼 땐 RNA라고 하는 한 가닥짜리의 중간 단계의 어떠한 템플릿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다시 단백질로 가요.
지금 그 얘기는 RNA는 우리가 DNA를 분석하려고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었어요? 얘는 뭔가를 하려고. 뭔가 하려고, 단백질로 가려고. 물론 100%는 아니에요. 주로 단백질로 가려고. 조심해야지. 네. 아까 내 몸에 DNA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뭐 상처난 곳을 치유하고 싶어서 무슨 살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DNA에서 이렇게 살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있다. 그럼 그 부분만 쪼르륵 만들어지는 거예요. RNA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시 단백질로 막 만들어져서 살을 만드는 거죠. 어떤 액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그 탈모 있으신 분들이 뒷머리 빼서 앞머리 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건 좀 물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어떤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내 DNA를 갖고 와서 그걸 잘라내서 거기서 다시 요거를 번식시켜 갖고. 그렇죠. 임시적으로 착 만들고 얘는 다시 닫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우리 몸이 작용이 되는 네,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수천 개에서 뭐 만 개 정도의 단백질이 한 종류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또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결합을 할래 혼자 솔로 플레이 할 때 등등등 또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오케스트레이션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세포 하나가 되고 얘가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또 세포들이 그룹이 돼서 우리 장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심장 펌프질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게 또 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체로서 또 하고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협동하고 지구를 다 갉아먹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계가 쭉 보통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틴까지. 프로틴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RNA에는 왜 UACG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그 염기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이 U가 사실은 이제 타이민인데 거기에 이제 아마 그 메틸기가 하나 더 붙어 있을 거예요. 되게 유사한데 RNA는 걔가 들어와요. 베이스가. 예, 그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DNA에서 쪼개내잖아요. 그러니까 T랑 U는 굉장히 그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둘이 붙어요. 서로 상부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U라고 쓰였지만 그냥 T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단 RNA에는 그 조금 다른 화학 물질이 쓰인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T가 U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T가 A랑 만나서?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RNA가 막 저렇게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에 RNA는 만들어지면 떨어져 나오고 DNA는 다시 봉합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게 나오면 요렇게 세포 안에 한 줄짜리가 흘렁흘렁 흘러다니다가 단백질을 만드는 컴플렉스를 딱 만나면은 얘가 쭉 아미노산들을 붙여나가요. 그리고 다 붙여지면 그게 아미노산의 이제 선이 그 스트링이 되는 거고 요게 다시 폴딩이 되면 아까처럼 기능을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도 느낌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역시. 예. 근데 뭐 역시는 아니죠. 진짜 이야기하니까.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 프로틴 하면은 먹을 때 자꾸 단백질이 생각나서 단백질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름을 좀 나눌 수 없어요. 이게 나중에 혹시 이름이 나눠지진 않을까요? 왜 얘가 단백질로 다 통칭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연쇄체 3차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정의는 심플하죠. 그러니까 클리어하죠, 굉장히. 근데 얘네들의 기능은 무한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지만 아까 병도 그렇지만요. 기능이라는 것도 어떤 수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의가 다 달라져요. 아까처럼 효소는 그래도 굉장히 클리어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화합물 하나 갖고 와서 뭐 붙여서 밖으로 뺀다. 이거는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 막단백질의 경우는 얘를요. 아까 호르몬이 와서 여기 딱 붙잖아요. 이 단백질은 그 호르몬 A라는 거를 이렇게 디텍션해서 얘를 붙이는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적으로 요 밑으로 얘가 구조가 틱 바뀌면서 어떤 또 다른 단백질에 인산기를 탁 붙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얘는 앞에 있는 건 모르겠고 얘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인산화하는 애야. 그렇게 기능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 하나잖아요, 지금. 여기다 볼 때는 A 기능이고 여기는 B 기능이야. 뭐지? 근데 얘가 아까 쭉쭉쭉쭉 내려가서 아까처럼 세살을 돋는데 필요한 셀러브진 어떤 유전자 군들을 통째로 한다면은 얘의 기능은 또 뭐냐면 얘는 세살 돋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얘를 자극을 시키면 마데카솔처럼 자극을 시키면 세살 빨리 돋아. 그럼 얘의 기능이 뭐냐면 세살을 촉진하는 어떤 기능.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기능이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 수준에서만 봤을 때 기능도 있지만 고개 조금 옆으로 갔을 때 기능, 그 안에서의 혹은 누구랑 결합을 했을 때 기능, 단백질 A는 그냥 A란 1이라는 기능을 가지지만 A가 B랑 결합하면 2라는 기능을 가져. 그럼 A는 기능이 1이에요? 2예요? 둘 다 가져요? 근데 2번을 할 때는 B라는 파트너가 있어야 돼.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A라는 단백질은 2도 가지긴 가지는데 조건부. 근데 1은 독립적으로 해. 그럼 얘는 일단 1, 2의 기능을 다 가져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다양한 조합 때문에 조금 오버하면 역시 기능을 정의하는 것도 골치가 아픈 일이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 기능이라고 하면은 젊어지는 게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큰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사실 쪼개야 될 그 미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젊어지는 게 뭐냐? 주름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피부에 뭐 수분이 뭐 많아지는 거냐? 장기가 튼튼해지는 거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줄었던 키가 다시 커지는 거냐? 뭐 많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에서도 피부의 수분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 안에도 또 분명히 무슨 뭐 이렇게 미션이 있을 거고 이거를 찾아서 풀어 나가시는 게 참 쉽지 않겠군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못 보듯이 저희 또 공동 대표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게 멀가중. 멀리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중간에서도 봐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좀 약간 이과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도로서는 항상 보다 보면 저는 나무만 보고 있어요. 나무를 보다 못해 파헤쳐서 뭐 옹이를 보다 그 안에 있는 세포를 보고 앉아 있는 꼴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바뀌어 있어요. 나 시작은 처음에 이래서 식물을 활용해서 뭔가 좋은 기능을 찾아야지 하고 있는데 언젠가 들어서 유전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기능이 이게 그 사이토크롬 P450가 이게 300개가 있는데 하다가 보면 나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잘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이랑 생물 쪽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차이가 뭐냐면 컴퓨터공학은요. 이렇게 그 엘리먼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 개수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게 또 쌓아져 올라가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논리거든요. 근데 생물학은 우리가 어떤 이런 현상,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그런 논리를 빗대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생물은 우리 이해를 많이 못했어요. 어떤 관점에서 많이 이해했지. 알파폴도 보면 정말 기념비적인 건 맞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멀었어요. 왜?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해진, 그러니까 이 뭐랄까 경우에서가 제한이 돼 있다라면 얘는 무한히 열려 있어요. 열린 세계인 거예요. 그게 또 하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적인 걸로 푼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그 세포의 이런 어떤 레벨들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 상호작용을 보더라도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 계산으로 안 나오는 something U가 있고 그게 바로 emergency, 창발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설명은 안 돼. 현상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를 보다가 개체를 보면 그런 게 엄청나게 생기고요. 개체를 보다 사회를 보면 또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A라는 툴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프로치를 갖고 있지만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돈도 벌고 또 할 건 하고 다 살아가고 있죠. 참 묘한. 이게 제가 그냥 뭐 최근 좀 정리가 됐던 생물학과 이런 공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사람이 만들어진 컴퓨터공학도 포함해서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더라도 계속 도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냥 DNA, RNA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딱딱 설명하면 될 거를 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일로 왔다가 RNA로 왔다 다시 DNA로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지? 아니, DNA가 다시 RNA야. 프로테인 갔다 또 돌아와요.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분명히 넌 3개의 레이어를 얘기했는데 왜 설명이 이렇게 기니? 그게 생물이야. 그게 네이처, 자연에서 일어난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런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는 어떤 결과물의 특징이 아닐까. 그게 근데 아까 약에서도 질병을 치유하는 데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메비우스 뜻처럼 또 여쭤볼게요. 단백질의 접힘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약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용도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합물과 그다음에 이 내가 대상으로 하는 타겟 프로테인,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컴퓨터 안에서 예측을 한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단백질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구조가 아까처럼 그 이제 랜덤 뽑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컴퓨터로 다 해결해 준다. 땡큐. 하나 문제가 해결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유전체는 겁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아미노산 배열은 다 알고 있는 거,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다 적용해서 아까처럼 2억 개의 구조를 쫙 펼쳐놓으면 니네들이 관심 있는 거 가져가서 써봐.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이 구조들이 2억 개가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몰라요.
네, 왜요? 왜 모르냐면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 평가라는 방법이 또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답지라는 걸 놓고 얘가 95%의 액큐러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지 중에 요거를 우리가 어떤 엔진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예측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답 95개는 맞아. 100개 중에 5개는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셋은 언노운이잖아요. 무한의 바다잖아요. 2억 개는 어떻게 몰라. 모르니까 예측 엔진을 만들었지. 근데 거기다 감히 액큐러시를 얘기해? 웃기지 마. 그럼 니네들 묵샤 실험해. 그러니까 또 도는 거예요. 아니 내 지금 구조를 안 하려고 공짜로 좀 얻으려고 왔는데 뭐 다시 실험해야 된다고? 야 너 그거 안 해도 된다면 그치 알려져 있는 것만. 20만 개는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그게 진짜 팩트냐 몰라요. 그래서 NMR이 나온 거. 근데 NMR은 또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믿어도 된다. 좀 더 낫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네, 대체로 된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까지 이제 허서비스가 했던 일과 허서비스가 한 일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걸 설명해 주신 이제 박종선 대표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 설명을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포모스가 풀려고 하는 미션은 뭡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아주 적절한 시점에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생물 중에 저희는 식물을 좀 이제 골라서 가게 된 부분이고요. 이 식물이 결국 어떠한 효능을 가지는가, 우리가 약초나 이런 거를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효능이 있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약초가 다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식물 종의 효능을 알 수도 있고요. 이미 약초로 알려진데 저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지만 또 다른 효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효능은 아까 얘기했듯이 병처럼, 그러니까 기능을 얘기하는 것처럼 또 굉장히 많은 레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식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지만 그래봤자 몇천 년, 길어야 10,000년 정도인 거고 그 정도 가지고 지식은 충분히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우리는 정보는 다 갖고 있어요. 유전체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정보는 많아졌지만 여지껏 이게 효능, 어떤 상업적인 것도 좋고 어떤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얻을 수 있는 효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의외로 서베이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를 많이 가다 보면 놓쳐요. 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돼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허황되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과학자들은. 왜냐하면 이 스텝이 10개인데 야 우리 지금 1번도 다 못 풀었는데 뭘 10단계를 어떻게 풀어?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영위를 하면서 데이터도 많이 다루고 실험도 많이 검증도 해보고 하면서 확실히 느꼈던 건 저희 방향은 yes,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거꾸로 큰 관점에서 효능이 있으면 이제 거꾸로 구체화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거꾸로 이렇게 작은 거로부터 이 큰 거를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고 분자 기작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이제 전형적인 과학적인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부분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큰 레벨로. 즉 효능, 어떤 식물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가, 혹은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AI도 쓰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들 다 써요. 저희는 목적은 명확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DB도 만들어지고 중간 단계 결과물도 만들어지고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실험적으로 검증도 되고 또 뭐 우리가 제품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런 식의 다양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뭐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식물을 잘 활용을 해서 건강한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 식물의 효능을 그렇죠. 효능을 밝히는 거죠. 사람한테 효능. 어떻게 작용이 되나? 효능 자체가 사람한테 좋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건강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인포보스가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효능을 밝히셨다거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만 써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맞더라.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메커니즘이 모르면 저희가 그거를 파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떤 식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에 좋은 식물이 옥수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B라는 식물이 있는데 얘는 딱히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유전체를 알고 있고 그런 걸 분석을 쫙 해보니까 이거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정말 있나 실험해 보니까 정말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군을 찾은 식물 9개 중에 실험적으로 5개가 한 번에 파지티브하게, 그러니까 효능이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렇게 한 55% 정도 되는데 요런 그 성공 확률을 보인 경우가 일반적인 실험 방법은 절대 안 나와요. 최대 6%. 그러면 여기서도 물론 이제 한 가지 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추정이라고 할까? 그런 좀 남들이 쓰지 않은 방법을 써서 갔을 때 충분히 워킹한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양한 종류의 그 어떤 효능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하고 아까처럼 이미 알려진 것도 거꾸로 그 기작을 찾다 보면 또 새로운 효능을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가게 되면 이게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물 자원을 굉장히 다양한 부에서 그 효능을 찾아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될 거를 또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어보니까 지금 허사비스 쪽을 이용하면 양약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인포보스를 잘하면 한약을 만들 수 있겠네요. 저희를 잘 알면 양약한 약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허사비스 이 데이터도 당연히 다 써요.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체를 쓰고 얘네들의 인터랙션을 알면은 아까처럼 동의보감에서 식물 A가 효능이 어떤 폐에 좋아. 왜 식물 A에 있는 주요 화합물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폐를 튼튼하게 하는 저런 아까 단백질 이런 단백질을 오, 연결이 말이 되네. 우리가 일단 실험은 더 해봐야 되지만 컴퓨터상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제시되면요. 사람이 참 웃긴 게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나 옛날에 이거 봤는데 야 이거 연관된 거 또 쫙 모여가지고 또 여기서는 요거대로 또 갑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모든 걸 다 못 풀어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이미 수많은 레이어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되게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저희는 다른 그룹한테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인사이트를 받기도 하고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면서 그렇지만 상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또 가는 것. 요게 지금 같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좀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참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요. 이게 사이언티스트로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좀 뭐랄까요, 뿌듯함? 하여튼 또 자신감이 있는 또 그런 부분입니다. 알파폴드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서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모양을 어떻게 잘 맞게 하느냐 요거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하면은 인포보스는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여러 레이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가이드를 줍니다. 이거 식물이 3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너 심장에 좋은 거 뭐 쓸래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가 아니라 적어도 요 100개 중에서 한번 해봐. 근데 그게 근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 아직은 뭐 분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개연성은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좀 들어가 볼게요 하고 이제 그 같이 하는 분들이 가요. 그럼 뭔가 좀 결과가 또 오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오케이, 그 정보랑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정보랑 결합해서 그 다음은 이래. 예를 들면 분자적으로는 충분히 그 어떤 화합물이 이 심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알려져 있어. 상호작용. 알파폴드의 단백질 구조에 화합물 들어가는 걸 그때 쓰는 거죠. 그러면 한 우리 조합은 뭐 100개 곱하기 한 500개 조합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있는데 좀 파볼까? 실험을 통해서 그게 정말 되는가? 된다고 하면은 더 깊게 들어가서 진짜 그 식물에 어떤 유전자가 그런 어떤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유전자의 그룹, 아까 했던 효소가 그런 화합물을 만들어서 심장에 좋은 단백질을 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항상 있지 않은 게 머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보는 걸 다시 보면은 큰 그림은 그래. 그럼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이 방향성이 맞니? 라는 걸 또 검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데이터를 썼을 때 다른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해석하면 이걸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또 여기서 예측한 데이터를 보면서 물론 예측한 데이터를 자꾸 쓰게 되면 좀 에러율이 높아지지만 중요한 건 가이드로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판단은 사람이 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한편으로 굉장히 멀게 보면서 두 개를 동시에 가면은 지금 사람들이 한쪽에 빠져가지고 내가 놓치는 방향성을 저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데이터 기반으로. 물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알파폴드처럼 클리어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흐릿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런 다양한 연구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 연결해서 쓰면은 그들이 이제 기존에 탐색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국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가는 골이 1차적으로는 어떠한 효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뭐 매출이 난다거나 정말 의약품으로 가서 뭔가 정말 기존 업성을 만들거나 근데 의약품은 워낙에 이제 롱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계속 목표로 하지만 그것만 하진 않고 다양한 분야를 같이 가고 결국 이 기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멀가중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서
맞춰서 또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결합하지 않았었던 조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결합도 하지만 AI가 결합을 해서 예측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닐까. 저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수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한 이제 방향이 좀 있는데 뭐냐면은 수면에 이미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원료들이 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원료를 써서 뭔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면 그 효능이 보장이 돼. 식약처가 보장을 해줬어.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문제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100%인가 충분한가를 보면 이 5개의 그 물질은, 그러니까 원료는, 전체 그 다양한 종류의 수면 질환 중에 한 1개 반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그나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부작용들이 또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오케이, 식물 유래로 써보는데, 왜냐면 안정적이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얘네들이 커버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수면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 자원들을 쫙 뽑습니다. 저희는 이게 DB가 있고 예측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지금 원하시는 거는 5개 원료보다 더 새로운 거를 발견하기 위함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왜냐하면 그 제품을 그 재료를 쓰면 그러면은 약점이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우리가 그 내부 기작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식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랜덤하게 못 쓰니까 여러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후보로 올 수 있는 식물이 한 뭐 100 몇 개 이렇게 종들이 나옵니다. 기존 거 아닌 애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하냐. 요것만 딱 있으면 말 그대로 약간 그냥 뭐 나쁘게 말하면 카더라 통신으로 그냥 리스트업만 해놓은 거예요. 근거가 없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이번에 화합물 레벨로 가봅니다. 이 수면에 그 아까 뭐 감태 이런 애들이 이제 효과가 있는데 거기 안에 대충 이런 물질이 효과가 있다는 게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게 연구가 다냐? 논문들을 뒤지면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쥐나 아니면 세포 수준에서 효과가 있는 거지만 이런 화합물도 효과가 있고요. 저런 화합물도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리스트 쫙. 그러니까 32개가 나왔어요. 화합물로 32개. 자, 그럼 식물은 160개, 100 몇 개, 화합물은 30개, 32개. 오케이. 그럼 이 두 개를 우리는 손에 쥐었는데 이걸로 뭘 하지? 바로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식물들이 그 아까 100여 개의 식물들이 가지는 알려진 화합물들이 있어요. 부분이지만 32개랑 겹치는 게 없을까?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얘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수면 진화에 도움이 돼. 그 다음에 화합물도 도움이 되는데 걔가 오버랩이 됐어. 이거는 좀 더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그럼 그런 애들 예를 들면 왜 그런 걸 가지고 실험에 투입해서 우리가 실험도 긍정적으로 나왔어. 땡큐 하죠. 왜냐하면 근거도 더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있고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가면서 자꾸 내로다운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근데 데이터라 함은 예전에 알려져 있던 사실 인문학적인 데이터도 들어가죠. 옛날에 경험도 있고 책에서 뭔가 또 어떤 사람들의 경험도 많아요. 그 소스는. 그 경험들과 우리가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화합물, 아니 물질들과 또 두 개를 매칭도 해봐서 거기서 뭔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 거기에서 또 실질적인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방향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방법들 쓰고 계신다. 새로운 거를 탐색하면서 실패를 줄이는 거죠. 아까처럼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게 아닌 거로 가니까. 그러면 수면 질환은 요 5개만 있느냐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히 할 일이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의 허사비스 저희 형님도 초빙을 할 수가 있죠. 아까 그런 거에서 화합물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수면의 그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은데 그럼 대상 단백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미 알려진 지식으로 몇 개를 뽑아요. 화합물도 나와 있어. 일단 컴퓨터상에서 둘이 연관관계가 있나? 프로테인, 스트럭처, 화합물, 결합해서 인터랙션 하는 거 보는 거. 이거 예측하는 엔진은 요게 아니라도 또 많거든요. 그럼 예측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아까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만 벌써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식물, 당연히 더 있겠지 해서 시작해서 벌써 우리는 화합물도 리스트를 갖고 있고 얘네들이 그 수면 질환에 연관 있는 어떤 분자 수준에서의 단백질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실험적으로 컨펌이 이렇게 확정이 좀 되면은 우리는 의외로 기존에 없었던 길을
찾아 나가고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결정체 잘못 찾아갖고 10년 동안 논문 못 쓸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강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틈새 같지 않은 틈새를 찾는 거죠. 인포보스랑은 어떤 회사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저희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원료 회사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식물 기반의 원료 회사, 꼭 뭐 식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뭐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아까 했던 의약품도 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식물이나 천연물을 가지고 쓰는 그 산업적 섹터는 한두 군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살충제도 있고요, 천연상추제도 있고, 우리 구문초라고 해서 모기 내쫓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활용 용도는 무궁무진해요. 염료, 그다음 농약 시장, 바이오 농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데서 관심이 있는데 신규로 찾는데 뭐가 막혔다, 문제가 좀 걸렸다, 저희랑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한 번 뭐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갖고 오시면 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뭐 저 2002 월드컵에 큰 힘을 보태준 게 가시오가피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정말인지 알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네. 네. 검증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거 이제 대신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거 모든 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지금 용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허사비스가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박 대표님을 예전에 AI 때도 이제 모셔갖고 이제 AI의 기본이나 이런 걸 이제 여쭤봤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본업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 허사비스 이상의 좀 아니죠. 허사비스가 지금까지 예측만 해놓고 던져놓은 것들, 네, 그거 이제 증명하시는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보면은 가능하죠. 맞습니다. 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관련해서 오늘처럼 쉽게 설명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